안녕하세요. 와바라바 북북의 북북입니다. 저 근 몇 개월 만에 첫 영상을 다시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이사를 하고 회사 업무적으로 좀 바쁜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못하거나 그냥 책만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내일 월요일을 앞두고 일요일 저녁 새로운 마음을 다지면서 시작해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제일 최근에 읽은 이 알비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한창 코로나라는 말을 쓰면 되나? 코비드 19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창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슈가 많고 좀 진정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번 뭐 종교적인 장소나 대량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뭐 그런 유흥시설에서 다시 이렇게 퍼지면서 2단계, 2.5단계 이렇게 상승했다가 오늘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제일 최근에 검사했던 분들 중에서 최소 단위로 나왔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다 지나갈 때쯤 해서 이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한창 심할 때 읽긴 읽었는데 그때에 맞춰 이 책을 막 리뷰를 하면은 뭔가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더 안 좋은 얘기들을 하게 될까봐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 책은 좀 길어요. 좀 길고 제가 이 작가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의 책을 지금 이 페스트라는 책으로 처음 만나봤거든요. 처음 만나봤는데 책이 길고도 좀 서술이 시적인 표현이 많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문장이 간결하지 않고 좀 아름답게 좀 길게 뽑아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요. 놀랍게도 요즘 코로나 세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인간 풍경, 인간 궁상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적은 걸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그 도시는 올랑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올랑이 책만 읽으면 프랑스 같아요. 책만 읽으면 프랑스 본토에 있는 도시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프랑스 본토에 있는 섬이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프랑스가 점령했던 그런 점령지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그것 또한 본인들의 영토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알베르 까미의 작품에서도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가 아닌 그냥 프랑스 그 자체로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이 프랑스 사람, 그래서 주인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백인 프랑스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무원들, 의사들,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백인 프랑스인으로 좀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페스트라는 작품은 그런 오랑시에서 한 1년 정도 패스트가 휩쓸고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대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배워야 될 점이나 뭐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런 큰 병마의 폭풍 앞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좀 담담하게 서술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좀 정해진 유형대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주인공은 리웨라고 할 수 있어요. 리웨라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해요. 이제 알베르 까미가 실제 저자이긴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약간 사람의 수필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현상을 관찰한 거를 본인이 관찰했던 그 현상들과 병마에 싸우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써내려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기술했던 사람이 바로 리웨이입니다.
그래서 이 리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총 3가지 정도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아니다. 총 4가지. 죄송합니다. 총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 총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첫 번째, 이 병마와 착실히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람들. 이긴다고 하긴 뭐죠. 이 병마와 싸워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 이 병마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탈출이죠. 탈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신 혹은 종교 쪽으로 혹은 미신 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 네 번째, 이 기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의 이제 병마와 싸워나가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인 리베와 또 중요 인물 중 한 명인 타루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으로는 이제 이 도시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죠. 바로 랑베르라는 사람이에요. 랑베르. 랑베르라는 사람은 기자예요. 기자인데 이제 취재차 오랑시에 들어왔다가 이런 페스트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쇄가 되고 그럼 본인이 피앙세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프랑스 파리로 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이 폐쇄된 단절된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파늘로 신부라는 사람이 나와요. 파늘로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 병마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진 신의 심판이다. 우리 어른들이 이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를 사함을 구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네 번째로는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대표하는 인물은 코타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코타르는 이 단절된 도시 내에서 밀수업을 함으로써 큰 부를 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페스트라는 모든 사람의 불행이 끝나지 않기를 마음속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리웨의 병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리웨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쥐가 죽어 있으니까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근데 수희 아저씨한테 쥐가 죽어 있다 말을 하니 수희 아저씨는 그걸 믿지를 않죠. 본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마 쥐가 갖고 놀다가, 쥐가 아니라 고양이가 갖고 놀다가 뭐 죽였을 것이다. 아니면 뭐 쥐가 지 마음대로 왔다가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죽어 있는 쥐들의 숫자가 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아저씨도 이런 거를 관리라고 해야 되나? 수위 아저씨도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부터는 쥐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래토시라는 걸 막 뱉기 시작하고 막 열이 올라오고 숨을 가쁘게 쉬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수희 아저씨가 그 패스트의 죽음을 처음으로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수희 아저씨가 죽음으로써 리웨라는 의사가 다른 동료 의사들과 함께 시에 이 사실들을 알리고 전염병을 선포함으로써 폐쇄가 되죠. 그때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람들은 4개의 군상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초반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든 영위해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애를 쓴다기보다는 사실에는 체험 혹은 본인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기인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센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혹은 걸리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건 병원이 혹은 국가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나는 내 일상을 열심히 살아나가면 될 거야 라고 해서 본인이 거기 그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사람들은 역시 노상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런 문화 활동도 이어나가요. 하지만 이 폐쇄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물자가 끊기고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눈에 보이고 내 옆집 사람들이 어느 날 죽어서 사라지고 내 앞집 사람들이 어느 날 죽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가족도 벌써 죽은 사람들이 속출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카테고리의 사람들 있잖아요. 리웨라는 의사, 타루라는 일반인, 그리고 그들을 보조하는 그랑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은 정말 전형적인 공무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의무감에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통계 수치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발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타로와 리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리웨와 타로도 갈립니다. 리웨는 본인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겠다. 이 병마를 처치해서 이 사람들을 이런 패스트라는 역병 속에서 구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고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인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냥 직업이 의사일 뿐인 사람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최종에는 이 사람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좀 정의심이나 이타심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약간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느낌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의사일 뿐입니다. 그에 반해서 타로는 엘리트 집안의 일반인이에요. 그냥 엘리트 집안의 일반인 남자인데, 지금 저희 코로나 사태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무급 휴가로 내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갇혀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 점점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처럼 뭐 복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복지가 잘 갖춰진 그런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타로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을 주고자 해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이 병마와 싸워 나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지금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무원분들이 이런 분류 작업이나 경고를 주는 작업들을 하지만, 이 오랑시에서는 타로가 조직한 이 민간 이거 뭐라고 해야지? 뭐 의료 봉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 봉사단이 이제 리웨가 구분한 사람을 뭐 수용소, 격리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체 안치소 뭐 이렇게 격리도 하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부족한 손을 메워주는, 이 도시를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약간 민간 집단을 이 타루라는 인물이 이제 조직하게 되죠. 그 와중에 랑베르라는 사람은 리웨를 찾아와서 본인을 내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랑베르는 기자로서 오랑시에 취재차 왔다고 하죠. 근데 랑베르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있고 본인은 여기에서 외부인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그러겠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본인 식민지 지역에 가가지고 취재차 왔는데 전염병의 그 치사율이 엄청 높은 치사율이 돌고 있을 때 자기를 기다리는 약혼자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시에다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고 이 사람이 병자인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구분해서 약간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웨를 찾아와서 본인의 몸을 검사하고 본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확정을 지어주면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웨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리웨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랑베르가 찾아가는 사람은 코타르라는 사람이에요. 코타르라는 사람은 원래는 범죄자였으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모든 게 혼란에 빠지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셧다운되면서 그냥 범죄자였지만 안 잡혀가고 본인의 일상을 살면서 밀수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밀수를 하니까 랑베르가 찾아가서
당신의 밀수 루트를 통해서 제가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밀수 루트를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도 실패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는 진짜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타루와 리웨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 거죠. 그동안 뭐 미운정 고운정 들었고 당신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치하합니다. 저는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리웨도 이제 이 사람이 탈출을 하고 싶었던 거는 알고 있고 본인은 그냥 본인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굳이 이 사람이 뭐 밀수 루트를 타고 뭐 도망간다고 해서 그걸 막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상황이죠. 이 의사는 본인이 확정해서 나가는 건 막으면서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나가는 것까지는 알면서도 그냥 풀어주는 사람인 거죠. 본인의 업무 외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랑베르가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가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은 여태까지 본인을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밀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도우면서 나도 이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속에서 혹은 이 의료 봉사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랑베르는 페스트가 물러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주는 동료가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파늘로 신부 있죠. 파늘로 신부는 리웨가 아주 흥미롭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병이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고 접종을 해보고 사람이 죽으면 백신이 실패하고 다시 약을 만들어서 접종을 해보고 실패하면 죽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인 힘에 의지해서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의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신부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봉사단에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병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 시의 판사인 오통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통. 이 오통 씨가 어느 날 자기의 한 7, 8살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로 패스트 확진자예요. 그래서 리웨는 우선 오통 씨 부부를 이제 그 가족들을 격리소에 격리를 시켜놓고 이 아이를 그 확진자 진료소에서 진료를 봅니다. 근데 진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걸 하냐면 동료 의사가 만들고 있는 백신을 놔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백신이 들면은 모든 사람한테 놔줘서 이제 이 백신을 대량 생산하면 되는 거고, 이 백신이 안 들면 이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놓고 파눌루 신부, 뭐 타루, 리웨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 백신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한 반나절 정도, 한 12시간 정도를 이제 저녁부터 다음날 뭐 한 점심때까지 이 아이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걸 다 같이 지켜를 봐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다가 내려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면 다시 엄청나게 더 올라서 애가 고통에 몸이 약간 찌그러듯이 이렇게 약간 수건을 쥐어 짜듯이 애가 몸이 뒤틀리는 그런 현상과 비명을 반나절 동안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때 파눌로 신부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자기는 여태까지 이게 우리의 잘못,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신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영혼이
이런 고통을 받고 죽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과연 신의 심판인 것인가 하는 약간 회의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파눌로 신부도 확진자가 돼요. 그래서 파눌로 신부는 본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본인이 살던 삶을 살다가 조용하게 가세요. 네 번째는 이제 이득을 취하는 자 코타르입니다. 코타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범죄자예요. 범죄자였고 코로나란다. 이 페스트가 터졌을 때 이런 통제 상황 속에서 밀수입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부도 쌓았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즐겼던 사람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페스트는 지나가잖아요. 페스트는 지나가고 코타르는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은 페스트가 지나간다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코타르 혼자만 불행한 거죠. 근데 코타르가 왜 불행을 하냐? 코타르는 지금 본인이 활동하는 이 현재 나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불행 속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좋은데 이 페스트가 지나가 버리면 사회 시스템이 돌아와 버리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돌아오면 치안이 돌아오고 본인은 범죄자로서 다시 잡히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거고 이런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혼자만 이제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페스트가 물러가고 어느 정도 사회 시스템이 안정이 됐을 때 총을 가지고 길거리 본인 집이었나 뭐 길거리 골목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막 쏴 죽여요. 쏴 죽이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본인도 사살이 되죠. 사살이 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패스트일 때 자신의 미래가 보였고 패스트가 끝남으로써 자신의 미래가 닫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 거고 주인공 리웨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 주인공은 패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분별해가며 저승사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확진자다 하면은 바로 이제 끌려가는 거고 뭐 가족들 품에서 강제로 찢겨져 이제 끌려가는 거고 나머지는 격리소로 가는 거고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인데 이 패스트는 결국 이겨내지 못했어요. 패스트는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그냥 사람들은 생존한 것 뿐이에요. 근데 생존하고 보니 리웨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타루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안도하던 그때 거의 마지막 확진자가 돼서 죽었어요. 몸이 약했던 와이프는 패스트가 돌기 전에 이제 요양차 다른 도시로 보냈지만 그 도시 요양원에서 죽었다는 통보를 마지막에 받게 돼요. 그럼 본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함께했던 동료인 타루와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와이프는 죽음으로써 이 이야기는 끝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막 유쾌하게 지나가진 않는데 그냥 사회의 현상들을 좀 수려하게 남겨놨다, 글로써 남겨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웨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책 이야기에 나와서 책 자체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구절들과 느낀 점이 어땠는지, 왜 이 구절을 읽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패스트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자기의 감정에서 뭔가를 털어놓거나 말하려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경우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때 그는 상대방과 그 자신이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
같은 현상, 같은 상황 속 제가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타인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제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저희가 관심이 없어도 경청을 하고 관심이 없어도 추임새도 놓고 그런 행동을 저희는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극한까지 간 상황, 사람과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관심이 없거나 본인이 이제 공감이 안 가면 그냥 안 간다고 느끼는 거죠. 굳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본인이 관심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지 않고 관심을 같이 가져주지도 않고 그냥 너는 네 할 얘기 해라. 나는 내 관심사나 내 고민을 생각할란다. 이렇게 각각 극한의 개인주의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잘 녹아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의 진실이라는 게 그 가면을 벗고 나면 얼마까지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수 있을까? 얼마까지 서로의 대화에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일들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코로나 때 맨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 이 코로나라는 병에 대한 통계가 나오잖아요.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치사율이 몇 %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수치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1년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1년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계를 알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죽은 사람들이 평소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코로나에 대해서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안 심각한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카페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면서 사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도 하러 다니고 본인의 일상생활을 어떻게든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병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격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완화된다고 싶으면은 클럽에 가서 대량 확진자하고 종교 활동도 해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혹은 지금도 번화가에 나가면 사람이 엄청 많고 저희 집 뒤에 광안리가 있지만 광안리도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 해요. 그렇게 아무리 심각하다 통계 수치를 얘기하지만 이런 수치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편으로 어쩌면 그들 모두 패스트로 인해 죽은 것은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 누구도 평상시에 주당 몇 명이 사망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오랑시의 인구는 20만 명이었다. 그런 사망률이 정상적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대중은 비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들은 걱정은 하면서도 분명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결국 일시적인 사고라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은 계속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노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겉모습은 멀쩡했다. 참 저희가 현재 느끼고 있는 거랑 같죠? 겉모습은 멀쩡했다. 어쩜 수십 년 전에 쓴 책이 이렇게 팬데믹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이라는 게 발생할 때마다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인간들의 행태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 책은 프랑스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의 가치를 크게 두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 정부에서 사람들을 확진자가 생겨났을 때 그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동선을 트래킹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쏴주죠. 어디 어디 몇 시에 갔던 사람들은 조심해라, 아니면 신고해라,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트래킹 하는데, 서양은 지금도 그걸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하고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정부가 했다면 지금 이 시국에서도 정부를 엄청나게 욕하는 시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그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 모습이 여기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패스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한 주일 내내 패스트의 포로들은 가능한 한 발버둥을 쳤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랑베르와 같은 몇몇 사람은 보다시피 아직도 자유인으로서 행동하고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때 8월에는 패스트가 모든 것을 뒤덮어 버렸다고 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운명 같은 것은 없었고, 패스트라는 집단적 역사와 모두가 공유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다. 가장 큰 감정은 공포와 반항을 내포한 이별과 기양살이에서 비롯되는 감정이었다. 여기서 나오죠. 패스트가 이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그 패스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직도 자유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본인이 본인의 삶의 주체로 행동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패스트라는 건 무서운 존재고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개인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과 그런 모습들은 사실 그런 거대한 역병 혹은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도의적인 것과 효율성의 측면을 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거죠.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런 데를 보면 처음에 이 사건이 발발을 했을 때 많은 양반들과 일반 양민들이 좀비로 인해 떼죽음을 당하죠. 이 좀비로 인한 떼죽음을 당했을 때 시체를 양반들은 제대로 처리해주고 일반 양민들은 때로 처리하자고 그 와중에 의견을 모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양반을 구분할 것인가, 그 좀비가 판치는 그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따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분의 1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그런 팬데믹이 왔을 때도 그런 현상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3분의 1씩 죽어나가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언제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언제 화장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들이나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들 다 파묻거나 다 모아서 시체를 모아서 한 번에 불을 싸질러서 다 태워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산 사람은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가족이 죽었을 때, 본인이 아픈데, 본인이 이제 곧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본인의 시체 처리를 정말 무슨 쓰레기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듯이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처럼 정말 최대한의 신속함과 최소한의 위험성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초기에는 이것이 가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패스트가 창궐한 때에는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요컨대 효율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격식을 갖춰 묻히려는 욕망은 생각 이상으로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초기에는 이런 처리들로 인해 민심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물자 보급 문제가 까다로워져 주민들의 관심은 보다 직접적인 민생고 쪽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먹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수속을 밟아야 하고 서류를 갖추느라 여념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또 언젠가 자신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곤란한 일이어야 했을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중에는 좋은 일로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격식을 따지고 있었는데 정작 산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나기 위한 물자가 부족해지고 나의 삶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런 격식은 다 모두가 일제히 무관심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자의 부족이 사실은 엄청나게 아군이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 이런 병마와 싸워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든 정화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에겐 이 물자의 부족이라는 상황이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저희 가족이 뭐 위험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효율성과 도의. 그 다음은 코타르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그가 원하지 않는 단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헤어져 있는 일이다. 그는 혼자서 죄수가 되는 것보다는 모두와 함께 포위당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 패스트와 더불어 더 이상 사찰, 서류, 명단, 수수께끼 같은 심리와 목전의 체포 등과 같은 것은 이제 문제거리가 아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는 더 이상 경찰도 해먹은 혹은 새로운 범죄도 죄인도 없고 경찰관들도 포함되는 가장 임의적인 사면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있을 뿐이다. 결국 패스트는 그에게 이롭게 작용했다. 패스트는 고독하면서도 고독을 원치 않던 사람을 공범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그가 바로 공범이 되고 또 기꺼이 즐기는 공범이기 때문이다. 코타르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 즉 여러 종류의 미신, 당치 않은 두려움, 경계하는 영혼들의 과민성의 공범이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코타르는 이거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코타르의 시선은 이제 드디어 모두가 평등한 시대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잡으러 올 경찰관들도 이제는 패스트라는 더 윗단의 존재에 의해서 동일하게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심판은 정말 랜덤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있습니다. 경찰관들도 포함되는 가장 임의적인 사면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전엔 죄인이었고 경찰에 끌려갈 운명이었지만 패스트로 인해서 그냥 의미적인 사면을 기다리는 사형수이고 그와 반대로 본인을 잡을 입장에 있었던 그런 경찰들조차 공권력조차 일반 시민들조차 임의적인 사형의 사면을 기다리는 그런 공범자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공범자들의 세상에서 판을 치다가 나중에 패스트가 물러갈 때 절망을 하게 되는 코타르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입장은 이해가 갔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회적으로 참 암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루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시 들었는데 타루는 일반인으로서 좀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하여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앞장섰고 사람들을 위해서 병마와 싸우다가 최종에는 자신이 이제 그 병의 최후의 희생자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타루의 일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루는 이렇게 적고 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은 그들이 잊힌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그들을 잊었는데 이것은 쉽게 이해되는 일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이들 또한 수용자들을 빼내기 위한 절차나 계획에 안간힘을 쓰느라 그들을 잊고 있었다. 빼내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들은 더 이상 빼내야 할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 또한 당연하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그것이 가장 처참한 불행 속이라 해도 누군가를 생각할 실질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타루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이건 타루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타루의 눈에 보이는 이 환자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이 격리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의 보호자들은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의 보호자들은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본인의 가족이 확진자가 돼서 갇혀 있고 치료소에서 격리돼 있으면 이들을 어떻게든 가족의 품에서 죽을 수 있게 우리가 돌볼 수 있게 빼내는데 안간힘을 쓰다가 온 힘을 다 써버려서 오히려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목적이 결과를 잡아먹어 버리고 이 사람들은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로 또한 마지막으로 리웨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페스트라는 책에서 보면 페스트는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근데 물러갈 때 이제 페스트가 걸린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고 자연 치유될 사람은 자연 치유되고 죽을 사람은 죽는데 죽는 사람이 워낙 치사율이 높은 병이었던 거죠. 근데 이 페스트가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이 모습들이 또 인상적이에요. 그 물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점에 따라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투병자들의 시점입니다. 일종의 갑작스러운 공포감으로 인해 그들은 목표에 거의 가까워 왔지만 자칫 죽을 수도 있어서 그리운 존재를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오랜 고통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감목살이와 기항살이에도 불구하고 은근한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기다려왔으나 그들이 처음 갖게 된 희망은 공포나 절망이 망가뜨릴 수 없었던 것을 파기하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지금 여태까지 엄청난 정신력으로 살아나겠다는 의지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패스트는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패스트가 끝나가니까 기쁘기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견뎠는데 패스트가 끊기는 이 시점에 내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어려움은 그대로였고 관문에서 방역격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물자 배급이 개선되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태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치 패스트의 후퇴가 도처에서 반영되는 것과 같은 순전히 정신적인 어떤 현상을 목도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에는 집단 생활을 하다가 병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낙관주의가 번지고 있었다. 일반 사람들은 패스트가 지나가는 모습이 그냥 좋은 것 뿐이죠. 사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패스트가 지나갈 것 같다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보였지만 여전히 폐쇄되어 있고 여전히 물자는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격리가 지속되고 확진자는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발병자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벌써 이 패스트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낙관주의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에 반해 이제 가족들이죠. 패스트로 잃었던 가족들이나 아직도 이제 간당간당한 환자가 집에 있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쁨에 대해 가장 이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족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때 병원에서 패스트와 씨름하는 환자에서 예방격리처나 혹은 집에서 재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끝났듯이 그들에게도 더 이상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었다. 이런 가족들도 분명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껴 창고에 간직해 두었고 진정으로 그럴 권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이 정말 슬픈 것 같아요. 나의 가족이 패스트에 걸려서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고 패스트는 현재 점점점 물러가고 있다는 그런 좋은 통계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내 가족을 볼 수 있구나. 다시 내 가족을 품에 안을 수 있구나. 하지만 이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꼭 숨겨요. 왜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패스트가 안 떠나고 내 가족, 내 주변 지인들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들은 떠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고 있어요. 왜냐면 그 가족이 내 지인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제야 꺼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이 이런 가족들도 분명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껴 창고에 간직해 두었고 진정으로 그럴 권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패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유튜브인데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래도 지금처럼 막 몇 개월씩 막 비우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예, 아바라바 북북의 북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